Hello,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연구소 부소장님은 일본에 있어서는 이 크루즈 업계에서는 아주 이 괄목함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우리나라하고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도 현재 크루즈 공동 연구를 합의하셨고 또 여러모로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발전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이야기해 주실 것은 일본 국적 크루즈선의 운행제도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Mr. Saburo, are you ready? 네,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일본 크루즈 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다나카 사부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 세계 해양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크루즈의 트렌드는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 크루즈선의 건조 그리고 한국 운행사 이런 것들의 설립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의 움직임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크루즈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20년 10월에 일본 국내 크루즈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크루즈 재개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연말쯤에는 어떻게든 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르쉽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해운업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는데요. 이 장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선박은요. 일본의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일본의 도메스틱 크루즈 국내 크루즈의 경우에는 일본 선적 선박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선박의 승선원은 일본인이어야 한다라는 이 3대 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본 쪽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그런 방식 하에 운행해 온 것이 40-50년 정도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바뀌게 되면서 일본인만으로 일본 선적 크루즈선을 움직이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본 선적 선박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일본 선적 선박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궁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아래 부분에 나와 있다시피 해외에 대한 나용선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마루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지금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루즈선뿐만 아니라 일반 해운 쪽의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일본의 선주는 나용선 상태로 해서 외국 선주에게 배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의 외국인 선주는요.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 선주들이요. 선박을 다시 재용선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국적선에 외국인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요. 크루즈선에다가 적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장표입니다. 마루쉽은요. 국제적인 항로만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크루즈선의 경우에는 국내 크루즈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마루십 제도의 적용을 인정한다라는 특례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요. 마루십의 경우에 크루즈선은 처음에는 사실 서비스 요원만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서비스 요원뿐만 아니라 운항 요원들도요. 이러한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외국인 선원들이 일본 선적 크루즈선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루십에 의한 크루즈선의 오퍼레이션 스킴, 운항 스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이 표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만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 표를 보시고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따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적이 외국인들을 승선시켜서 전 세계의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크루즈선을 보유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효과적이면서도 또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항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일본의 신규 크루즈선 건조 계획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제가 원래 몸담고 있던 일본 유선 NYK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그 관련사인 유선 크루즈 아스카2라는 크루즈선을 운항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카2는요, 2006년에 구 크리스탈 하모니 이것을 구입을 해서 아스카2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탈 하모니는요, 1990년에 건조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배를 승계받았을 때 이미 이제 배의 연령이 100년 지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엄청난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새로운 선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입장에서 계속해서 모색을 해왔는데, 이 유선 크루즈라는 회사의 모체가 되는 해운 회사로서의 일본 유선도 정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박을 제작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크루즈선을 건조를 하기보다는 LNG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해서 크루즈선을 건조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조금 많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요, 십수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NYK의 경우에는요, 이 2020년 1월 달부터요, 전 세계에서 이제 탈탄소화라는 커다란 조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배출가스를 대폭적으로 이제 개선해야 되는,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봤을 때 새로운 신규 선박을 건조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19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일본 유선은 자회사의 주식 절반을
투자 회사, 그러니까 선박 투자를 하는 펀드 회사인데요. 이 펀드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역시 이것이 커다란 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2020년 대대적인 그 선박의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요, 실제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아스카2가 탄생을 해서 운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발맞춰서요, 역시 그 신규 건조 선박을 제작해야 된다라는 프로젝트가 이 회사 내에서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현 시점으로 따지면은 3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고요. 이 프로젝트 팀 내에 팀 내부에서 다양하게 이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게 된 얘기가 어디에서 이 선박을 신규로 건조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크루즈 선박의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니즈가 집합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선정을 한 끝에 독일의 마이어 베르프트 회사의 이제 건조를 의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 비용을 2020년 시점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점이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요, 해운사가 지출을 하기보다는 2019년부터 주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이 펀드 회사 쪽에서 이제 조달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가 나왔던 민간 금융 업체요, 일본의 지방은행이 29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흐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스카 2라는 이름이 아니라 A3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만 톤 급이고요. 그렇게 큰 선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징을 살펴보면 5만 톤 급의 선적으로 74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맨당 10톤의 용적을 실을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보면요, 744명에 대해서 승무원이 47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 한 사람당 승무원이 0.78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선적으로서 지금 현재 럭셔리한 선적이다, 럭셔리한 크루즈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위쪽에 보시면요, 장표의 위쪽을 보시면 앞으로 전망입니다만 2023년에 건조를 시작해서 2025년에 취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조 비용을 보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달러로 6.5억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일본 엔화로 환산을 할 때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장표 가운데 부분에 적혀져 있듯이 탄소 중립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탄소 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적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적을 만들고자, 그런 선적을 세계에 보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본의 회사의 움직임인데요. 유선 크루즈에서는 아스카2와 아스카3 이 두 개 체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동북아의 새로운 크루즈의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동북아는 전 세계에 있어서 크루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이 크루즈를 제대로 개발을 하고 또 발전시키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한 크루즈는 글로벌리즘, 세계화의 토대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협조하면서 이 동북아에 있어서 크루즈의 진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협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